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짧은 영상과 매운맛, 자극적인 내용들, 이른바 도파민을 분비시켜준다는 것들이죠. 도파민은 보상, 동기부여, 운동 조절과 관련된 호르몬인데요. 적당한 도파민은 좋은 습관이 들도록 도와주고 또 삶을 흥미롭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도파민이 과도할 경우 불안감이나 흥분 상태로 유발하고 특정 상황이나 물질에 중독돼 버릴 수 있습니다. 조현병이나 과잉 행동장애 같은 질환에 걸릴 수도 있고요. 도파민이 너무 부족해도 문제입니다. 즐거움이나 보람을 느끼기 어려워지고 의욕을 잃고 무기력함에 빠질 수도 있죠. 식욕 같은 기초적인 본능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심하면 파킨슨병을 앓게 될 수도 있고요. 자극적인 시대에 도파민을 추구하기도, 반대로 도파민 디톡스 운동도 생겨난 시대. 도파민은 과해도 문제, 부족해도 문제라는, 결국 균형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걸 가르쳐주는 상징적인 이름이 되고 있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오늘 날씨가 엄청 춥죠? 예, 어제 아침이랑 오늘 아침이랑 나올 때 바람의 결이 달리 느껴지더라고요. 특히 오늘 경기 북동부, 강원, 충북 북부, 또 경북 북동 산간 지역에 한파 경보 내려져 있고요. 중부, 또 전북 동부, 경북 내륙 지역에는 한파 주의보 발효되어 있습니다. 또 충남, 호남, 제주도 지역에는 대설특보가 내려져 있기도 합니다. 오늘은 밖에 나가실 때 조금 더 도톰하게, 두텁게 외투를 더 껴 입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918님이 오늘은 목소리가 좀 좋아졌다고. 아유, 감사합니다. 좀 낫긴 했나요? 예, 나아져야 되는데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임수성님, 춥지만 머리가 따뜻해지는 성공예감이라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는 저희가 사연 읽어드리는 분들께 선물 계속 나가고 있는 거 아시죠? 경제상식 퀴즈도 나갑니다. 두 글자 정답이네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욕심이 어디까지 닿을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는 덴마크령인 그린란드를 매입하겠다라고 하질 않나, 캐나다를 미국의 영토로 편입하고 싶다, 51번째 주가 되어라, 이런 말까지 하고 있죠. 만약에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이거를 높게 올려서 보복 조치를 하겠다라는 말도 서슴지 않고 있는데요. 주변국을 포함해서 무역 상대국들에게 거의 무기처럼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글자, 국가나 영역을 통과할 때 수입, 수출되는 화물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을 뭐라고 할까요? 이 세금의 종류인 이 두 글자. 3610님, 놀부심보. 조금 비슷하기도 합니다. 자, 정답 두 글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이나 KBS 콩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방송에 소개되는 모든 분들께 선물도 계속 보내드립니다. KBS 콩, 유튜브를 통해서도 함께 하시죠.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오늘의 경제 뉴스, 알고란의 고란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밤사이에 연준의 그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죠? 네네. 그것부터 살펴볼까요? 네, 거의 모든 참석위원이 인플레이션의 상방위험이 증가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지난달 18일 FOMC 열렸었죠. 거기서 0.25%포인트 금리 인하했는데 당시 나왔던 게 이제 매파적 인하라는 말이었잖아요. 그 올해 금리 인하 전망 기존 사회에서 2회로 축소했습니다. 인플레이션 및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정책이 경제에 미칠 불확실성, 사실 경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잖아요. 불확실성의 우려를 포함하면서 기준금리 인하 속도 더 천천히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 공개되기 전 이런 내용이 나올 것 같다라는 여러 가지 우려 때문에 증시가 별로 안 좋았었죠. 연준 목표 수준을 초과하는 인플레이션, 견조한 소비 지출, 안정적인 노동시장, 추세를 웃도는 성장률, 통화정책 결정에 신중한 접근을 요하는 요인이라고 연준 위원들이 지목했습니다. 금리를 천천히 내린다라고 하니까 달러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낸 달러 인덱스 올랐습니다.
또 금리를 천천히 내린다라고 하니까 미국의 국채 금리 수준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네, 어제는 그 FOMC 의사로 공개되기 전에요. 문을 여니까 장중에 10년물 국채 금리, 이걸 이제 많이 쓰거든요. 네. 가장 많이 쓰는 금리인데 4.7을 돌파했어요. 네. 이거 큰일 났네라고 했는데 이게 지난해 4월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제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 확실하게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아 그렇구나 금리 인하 가능성 확실하게 12월 의사록에 적시된 것 확인이 되자 4.7 밑으로 내려오긴 했습니다. 많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긴 합니다. 20년 만기 국채금리 장중에 처음으로 5% 돌파하기도 했고요. 네. 국채금리 급등한 거는 경제 데이터를 보니까 야 금리 이렇게 빠르게 내릴 필요 없겠네라는 거고 트럼프 관세 위협으로 인플레이션 압박이 되살아났기 때문입니다. 고용 데이터 보니까요. 민간 부분 고용, 임금 성장 둔화됐습니다. 국채금리 같은 경우에는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데요. 이 어쨌든 처음에 증시 공개되기 전에는 이거 금리 인하를 안 하는 것을 넘어서 혹시라도 동결 혹은 올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시장의 불안감이 있었는데 어쨌든 2번은 하겠구나라고 하면서 그나마 4.7 밑으로 내려온 거고요. 페드워치라고요.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될 것 같니? 라고 베팅한 상품이 있어요. 그 상품을 보니까 1월 FOMC 회의에서 금리 동결할 확률 95%로 나타났습니다. 일단 연초 미국 FOMC 회의에서는 금리가 동결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미국 증시는 조금 쉬어가는 흐름이에요. 예, 이것 때문에 사실 금리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너무 금리 인하 기대감이 많이 후퇴를 하면서 그 전날 증시는 좀 약간 급락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어제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S&P 500은 0.16% 올랐고요. 나스닥은 0.06% 소폭 하락했습니다. 전날 6% 넘게 급락하면서 사실 증시 하락을 이끌었던 엔비디아. 네. 반등을 시도하는 듯 했지만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연속 하락했던 테슬라 소폭 반등했고요. 근데 어제 사실 시장에서 가장 화제가 됐던 건 양자 컴퓨터에겐 뒤에다 해야 되겠구나. 네. 이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도 국내 투자자분들 참 많이 하시죠. 지난해 주가 340% 올랐는데 네. 요거 3일 연속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젠슨왕이 양자 컴퓨팅의 상용화 이거 20년 걸릴 거야. 네. 라고 얘기하니까 작년 말 급등했던 양자 컴퓨팅 관련 주식들이 일제히 급락했는데요. 제가 보니까 아이온큐라는 주식 그 종목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또 좋아하는 기업이기도 해요. 37% 정도 떨어졌는데 40% 가까이 밀렸는데 네. 깜짝 놀란 게 국내 투자자들이 보유한 아이온큐의 지분이 40%입니다. 이건 거의 국내 종목입니다. 국내 종목. 미국 나스닥에 상장돼 있는 기업인데 거의 그 기업 지분의 40% 가까이를 한국 사람들이 갖고 네, 있다. 맞습니다. 거기 사실 대표이사가 한국인이. 그래서 일전 과거부터 많이들 투자했다라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주가도 거의 10배 가까이 올랐었죠. 금방 올랐었죠. 근데 주당 $50 넘어섰던 게 지금 이제 $30로 네. 하루 만에 40%가 폭락한. 물론 이제 산이 높으니까 골도 네. 깊은데. 요새 거의 미국 증시 나아가서 글로벌 증시에 젠슨왕의 한마디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거의 그 영화 속 주인공이죠. 타노스처럼 그 한마디에 거의 반토막이 나기도 하는. 어찌됐든 또 불확실성이 또 그렇게 커진 상황이라는 거고요. 우리 증시는 오늘 좀 보합권, 코스피는 강보합이고 코스닥은 0.6% 정도 하락하고 있네요. 네네. 지금 상황은 어제는 분위기 좋았잖아요. 네. 어쨌든 간에 코스피 지수만 놓고 보면 어제 2,500선 코스피 비상계엄 선포 후에 한 달 만에 회복을 했습니다. 이 종가 기준으로 2,500선 넘긴 건 12월 3일 이후 23거래일 만이고요. 지금도 2,520선의 거래가 되고 있으니까 나쁘지 않습니다. 어제는 하락 출발했었는데요. 진짜 외국인이 시장에 돌아와야 돼요. 외국인과 기관 매수세 유입되면서 상승세로 전환했고요. 어제는 삼성전자가 급등했었는데 오늘은 또 하이닉스가 급등하고 엎치락뒤치락하고 있네요. 네, 환율 같은 경우가 아마 궁금하실 텐데 지금 서울 외환시장 열렸을 때 시장 환율이 1,458.6원. 네. 어제보다 3.6원 올랐습니다. 이게 사실 지난달만 해도 1,450원? 와, 환율 이렇게 비싸? 였는데 지금 반응은 야, 다행이다. 1,500원 안 가는구나. 라고 약간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아무래도 연초부터 국민연금이 전략적 환해지로 달러 매도에 나설 것이다 라는 전망이 환율 하방 압력으로 작용했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는 오늘 좀 약보합이고요. 네. 하이닉스가 오늘은 오히려 4% 정도 강세를 또 보이고 있고
LG 에너지 솔루션 마이너스 1.5%,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마이너스 1.5%, 다른 종목들은 좀 조정 오늘 그리고 현대차, 기아차가 2, 3%씩 또 강세를 보이기도 하네요. 오늘은. 전세 대출 보증 비율이 낮아진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금융위원회가 모든 정부 기관이 그렇지만 우리 한 해 이렇게 운영할게요라는 업무 계획을 발표합니다. 네. 금융위원회 업무 계획이 나왔는데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보증보험 등 3대 보증기관의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대출금의 90%로 일원화하기로 했습니다. 일원화한다는 건 통일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면 지금은 다르다라는 의미잖아요. 보증 비율이 그 한국주택금융공사가 90%고요. 네. 도시보증공사가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라고 하죠. 여기가 SGI 서울보증이 100%입니다. 그러면서 추가로 더해서 수도권에 한해서는 보증 비율을 추가 인하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낮출 것 같다라는 거잖아요. 시장에서는 수도권은 한 80% 보증 비율 적용될 수 있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증 비율이 낮아진다는 거는 임차인들한테 반가운 소식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보증 비율을 이렇게 낮추는 이유는 뭐예요? 이 전세대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보증 비율이 100%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100%라는 얘기는 사실상 전액을 보증해 준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급이 너무 과도하게 이루어져 왔습니다. 특히 전세대출 같은 경우에는 가장 걱정하는 게 집값을 자극한다는 거예요. 집주인한테 유동성을 공급하는 행위잖아요. 네. 갭투자 용이하게 합니다. 갭투자하니까 집값을 상승시키는 악순환의 고리다. 그래서 집값 상승의 주범은 전세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이 금융위 입장은 이렇습니다. 전세대출 이 주거 안정 측면에서 필요한 제도 맞다. 그런데 상환 능력 심사 없이 공급되다 보니까 200조 원에 달하는 전세대출 자금이 투기적인 주택 수요로 이어진다라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게 100%까지 해주니까요. 그냥 그 상환 능력에 대한 심사가 없는 겁니다. 네. 100% 보증받으면 굳이 이거를 심사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다 어차피 정부가 보증해 주는 거니까. 그래서 전액 보증이 아닌 부분 보증을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 협의가 이루어졌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 보증을 줄이는 일원화하는 이 목적이 전세대출 좀 줄여보겠다라는 게 있잖아요. 네. 이게 전세대출 관련돼서 작년 업무 계획에 전세대출을 DSR 규제 내에 포함하는 방안 요게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세대출 같은 경우에는 대출 총량이 빠지거든요. 네. 그런데 요걸 이제 포함시키면 아무래도 대출 받기가 더 힘들어지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 다 이렇게 대출 받아왔는데 갑자기 이걸 포함시키려고 하면 사실 좀 시장 혼란도 있고 실질적인 압박을 받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당장 추진할 계획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왜냐? 가계대출 문제가 그만큼 심각했다라는 건데 금융위가 판단하기에 현재 가계대출 수준, 부동산 시장 안정화됐다. 그러니까 전세대출 DSR 규제 적용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다라는 게 금융위의 판단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주택시장의 어떤 투기적인 수요를 또 금융으로 좀 묶어놓으려는 그런 노력이 또 보이기도 하고요. 전반적으로 올해 가계부채는 어떻게 관리한다는 입장입니까? 이 금융위가 가계부채 관리를 잘 해야지 사실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리는데 부담이 좀 없어요. 네. 금리 내리면 당장 그 부동산 시장 자극할 우려가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 경상 성장률 이내로 관리하겠다. 일관되게 관리하겠다는 기조를 올해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성장하는 만큼만 원래 성장하면 부채도 늘기 마련이잖아요. 네. 그것만큼만 하겠다라는 겁니다. 대출한도 조이는 3단계 스트레스 DSR 7월에 예정대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작년 9월부터 2단계 조치 스트레스 DSR 2단계 조치 시행했거든요. 은행권 주담대, 신용대출 및 이금융권 주담대의 수도권은 1.2%포인트, 비수도권 0.75%포인트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을 했고요. 네. 3단계가 만약에 시행이 된다라고 하면요. 은행권, 이금융권 주담대, 신용대출, 기타 대출의 1.5%포인트가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해외 소비자들이 우리나라 온라인몰에서 물건 사가는 걸 이제 역직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역직구가 최근에 많이 늘고 있어요. 네, 이게 역직구를 직구가 많이 늘어난다라는 건 국내 소비자가 해외 물건 사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역직구는 국내 판매자가 국내 자영업자들이 해외 파는 거니까 늘어날수록 좋은 거죠. 네. 수출액이 29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관세청이 비교해봤더니요. 이 원화 기준으로 환산하니까 4조 2,500억 원. 지난해. 네, 1년 전과 비교하니까 26% 늘었습니다. 자, 이커머스 시장 같은 경우에는
국내 이커머스를 통한 역직구는 물론이고요. 사실 아마존, 알리바바, 쇼피 등 글로벌 대형 전자상거래 업체 통한 역직구가 지금 유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대유행 전인 19년에 5억 6,300만 달러였거든요. 네. 1조 원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5년 만인 지난해 기준으로 보니까 5배 넘게 늘어난 겁니다. 우리 물건을 우리 온라인몰에서 외국인들이 많이 사고 있다. 네. 그 이유는 뭘까요? 가장 큰 이유가 글로벌 K뷰티. 화장품 지난해 수출 통계 봤더니요. 우리나라가 미국과 일본에서 모두 프랑스를 누르고 1등을 차지했잖아요. 네. K뷰티 인기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통계청이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봤습니다. 온라인 해외 직접 판매에서 화장품 비중이 57%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사실 옛날에는 중국 중심이었거든요. 그리고 대형 업체들, 이른바 뭐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 같은. 네. 근데 요즘은 중소업체들 제품이 미국 그리고 유럽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K뷰티 관련돼 가지고 패션, 음반, 비디오 이런 것도 많이 팔리고 있고요. 국가별로 보니까 일본이 가장 역직구 규모가 컸습니다. 미국은 성장세가 두드러졌고요. 지난해 역직구 수출액 중에 일본으로 향한 금액이 10억 4,400만 달러, 1조 5천억 정도로 가장 많았고요. 이어서 미국이 7억 5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눈여겨볼 게 앞으로 이게 아마 올해는 제가 보기에 역전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미국이 전년 대비 증가율이 70%. 중국 같은 경우에 이제 3위를 기록했는데 중국의 역직구 규모는 오히려 줄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20% 줄었습니다. 아마 원화 약세, 환율이 많이 오른 그런 그 측면도 영향도 있죠. 아마 있을 거예요. 외국인 입장에서 봤을 때 한국의 물품을 지금 이제 달러 기준으로 환산해서 보면 너무 싸죠. 굉장히 저렴한 거죠. 네, 게다가 품질도 우수하고. 그렇죠. 또 이럴 때 우리는 또 많이 팔아야 하는데. 알고란의 고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Y스트릿에서 밝은 눈과 두뇌 건강, 활력까지 한 번에 와이즈 부스터를,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 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무드 등 미니 가습기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5881번 쓰시는 분께서 매일 청취하면서 경제 상식을 엄청 배워두니까 아들, 딸 경제 관련 질문을 하면 답을 해주니까 60 나이에 엄청 유식하다는 얘기 듣네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또 하루하루 함께 하시면서 조금씩 60대에도 또 성장해 나가시는 거, 그게 또 행복이죠. 오늘의 경제상식 퀴즈도 한 번 더 나갑니다. 2글자인데요. 국가나 영역을 통과하거나 수입, 수출되는 화물에 부과되는 세금을 뭐라고 할까요? 개인 사업이자도 그 해외에서 물건을 직접 구매할 때, 직구할 때도 일정 금액 이상이면 이것을 신고해서 내야 됩니다. 또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 우선주의를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그린란드 땅까지 욕심을 내면서 그 땅을 미국에게 팔지 않으면 이걸 엄청나게 높여버릴 테야. 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일종의 뭐 보복 수단으로 이걸 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죠. 우리의 통상 환경도 또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7540님이 저는 새해 짜만 들어가면 긴장됩니다. 나가는 돈이 너무 많아서요. 유유. 올해 모두 부자 되세요.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2144님이 매일 출근, 운전 중에 잠시 신호 대기할 때 문자 보내는데 짧게만 보냈더니 당첨이 안 되네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라고 하면서 보내주셨는데 그 운전 중에 잠깐 보냅니다라고 하는 그 문자 메시지 들어오면 제가 약간 의도적으로 잘 못 읽어드리는 게 있습니다. 예, 약간 또 그러시면 이제 안전운전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해서 주행이 모두 끝난 이후에 보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예, 안전운전이 먼저죠. 예, 선물보다는. 예, 선물은 갑니다. 0222님, 여기 대구입니다. 영하 6도인데요. 너무 추워요. 오, 대구도 영하 6도예요. 그리고 아까 3843님이 환경미화원인데 너무 추워서 손가락이 떨어질 듯 시렵네요. 그래도 장갑 벗고 문자 보냅니다.
아유, 너무 추우신데 또 이렇게 장갑을 벗고 문자까지 보내주시고 감사합니다. 뭐라도 좀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정답 두 글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KBS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항상 새해가 되면 그런 다짐 안 해보셨나요? 올해는 돈 좀 모아봐야지. 제대로 저축 한번 해봐야겠다. 과거에는 저축만이 살 길이다 이렇게 외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금리가 두 자릿수를 넘었던 그런 시절도 있었고요. 오늘 라떼 경제사 시간에는 저축의 시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경제전문 뉴미디어 어피티의 김정인 이사와 함께합니다. 김정인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특히 우리나라에서 이 저축이 본격적으로 좀 시작됐던 때 언제라고 보면 돼요? 이 저축 강조하기 시작한 것은 1950년대 이후라고 봐야 되는데요. 사실상 뭐 우리나라 처음부터 시작했다고 보면 되죠. 왜냐하면 경제라는 게 결국 살림을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살림살이를 처음으로 우리 손으로 꾸려가게 된 게 1950년대니까요. 근데 이제 살림을 살려고 보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속도로도 깔고 복지 제도도 마련하고 또 기업 입장에서도 은행에서 이제 대출을 받아가지고 기계 장비도 한창 이제 초기 투자가 필요한 때니까 살려면 돈이 필요하고 했었는데 그게 결국 국민 저축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경제 성장에 반드시 필요하다 이래가지고 저축을 굉장히 강조를 했었죠. 물론 이제 저축이 아니라 투자를 받아서도 이제 꾸려갈 수 있습니다만 네. 결국 이제 우리는 달러가 좀 많이 필요했으니까 이제 투자에서 나오려면 다 외채이고 이게 빚이라서 결국 이제 저축, 투자 두 개 둘 다 방향에서 어떻게든 하다가 1970년대에는 외채 문제가 정말 심각해가지고 더욱더 저축을 강조한 면이 있었죠. 그리고 지금은 아마 금융의 날로 이름이 바뀌었을 텐데 저축의 네, 날을 맞아요. 그래서 만들기도 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1964년 10월 28일에는 저축의 날을 지정을 했는데요. 네. 이게 매년 10월 마지막 화요일, 지금 뭐 미국에서 공휴일 지정하듯이 그런 식으로 지정을 했다가 1982년쯤 되니까 10월 31일로 고정을 했습니다. 이게 근데 얼마나 큰 행사였냐면요. 대통령 맞춤 담화가 나오고 행사를 하면 국무총리가 막 동행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당시 뭐 담화를 보면은 어려움 속에서도 검소하고 내핍하는 생활로서 한 번이라도 저축을 해가지고 가정의 행복과 국가의 번영을 실현하자 이렇게 약간 결이 넘치는 담화가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뭐 저축의 날에는 저축왕 시상식도 하고요. 저축 캠페인 그간 벌였던 것도 다 이제 그날 이제 결산을 하고 맞아요. 뭐 저축 사생대회도 있고요. 저축 통장 개설 행사도 있고 뭐 금융 박람회도 하고 특히 이제 저축왕 시상식 때는 은행장들이 국가 훈장도 받았습니다. 은행장들이 훈장도 받았고 저축해서 네. 가정의 행복과 국가의 번영을 실현하자. 어유. 거창합니다. 이 저축을 권장하는 영화도 제작됐었다면서요? 맞아요. 이제 최근까지 한 몇 년 전에 나왔던 영화 거미집 보면은 이제 문화공보부라고 영화 심의하고 예산 이런 거에 뭐 큰 역할을 하던 그때는 뭐 심의와 검열이 굉장히 좀 있었던 때니까요. 그래서 중앙부처가 문화공보부가 있었는데 이 저축 홍보 영화는 정부 지원금을 굉장히 잘 받았다고 합니다. 당시 발표됐던 영화들 이름을 보면요. 제목이 행복으로 가는 걸음이라거나 이제 아빠의 회전목마라거나 하는 식으로 이제 나오고 그랬죠. 아, 그게 저축을 권장하던 영화. 네네. 그럼 그렇게 국가에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면 실제로 저축률이 많이 올라갔나요? 어땠어요? 많이 올라갔습니다. 1960년대에 연평균 2.5%였던 가계 순 저축률이요. 1970년대에는 10.5%, 이제 1980년대에는 15.4%까지 올라갔어요. 네. 근데 물론 이제 홍보의 목도 있었지만 소득 자체가 올라가면서 저축률이 높아진 면도 분명히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축을 안 하고 싶고 필요성을 못 느끼면은 소득이 아무리 올라가도 저축률이 이렇게 올라가지는 않았겠죠. 당시에 이제 저축 목표도 따로 잡고 그랬는데 네. 이게 얼마나 이제 사람들이 호응을 했었냐면 1968년 목표가 이제 저축 1천억 원이었어요. 예. 근데 이제 초과 달성을 했거든요. 근데
바로 3년 전인 1965년에 총 저축액이 얼마였냐면 200억 원이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3년 만에 5배 이상을 이제 초과 달성을 한 거였죠.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저축도 열심히 했고 그게 결과물로 나타났고. 네. 근데 그 저축의 함정도 있었다면서요. 뭐 당연히 저축하는 거는 원금 보장 되겠지라고 생각을 할 텐데 원금 손실이 날 뻔했었다고요. 네네, 맞아요. 이렇게 저축률이 높은 거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거 가지고는 이 정도까지는 안 되고요. 네. 강제성이 좀 있었습니다. 당시 이제 보통 예적금 만기가 3년이 넘어갔어요. 네, 3년이 넘어가는데 3년을 채우기가 사실 되게 힘들잖아요, 만기를. 그래서 중도 해지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는데 네. 이 중도 해지를 하면은 수수료가 문제가 아니고 원금까지 손실을 볼 수 있는 상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약 사유를 은행에서 듣고 타당하지 않으면 이제 해지를 거부하기도 했어요. 아, 은행이 예, 저축 은행이 해지를 안 해줘요? 네, 은행을 설득해라. 네, 네. 오. 그 은행도 아까 이제 저축의 날에 은행장 훈장까지 받았다고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저축 목표가 있었어요. 달성해야 되는 저축 금액 목표가 있어가지고 이거는 이제 채우기가 힘들고 그러면은 해지를 안 해주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국민 채권이라고 해서 중도 매매가 불가능한 국채도 좀 의무적으로 좀 사야 했고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론 이제 저축 목표를 달성하려고 저축도 하기는 했지만 사금융이 굉장히 발전을 합니다. 아. 개를 하고요. 사채를 많이 쓰고 그랬습니다. 내가 저축해놓은 돈 내가 찾고 싶은데 은행 가서 네. 이거 내드리면 저희도 저축률 달성해야 되는데 저희가 당국한테 혼나요. 뭐 이래서. 아, 그렇죠. 이제 애국 시민이 아닌 거죠. 아. 저축을 중도 해지를 하면. 근데 이거는 거의 한 3, 40년 전 얘기고요. 예, 그렇습니다. 또 저축 열풍은 학교에서도 이어졌었잖아요. 학교에서도 저축 많이 강조했죠. 그렇죠. 이제 1974년부터는 이제 문교부 방침에 따라서 학생 저축을 좀 의무화를 했고요. 네. 당시 이제 전국 초중고등학생 1인 2통장제 준수하고 뭐 이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저금통이 또 인기 있는 이제 문방구에서 팔려나가는 것들 중에 저금통이 굉장히 인기 있는 품목이었는데 돼지 저금통이 좀 인기가 있었고요. 뭐 두꺼비 저금통도 있었습니다. 뭔가 이제 뭐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좀 부유함을 상징하는 것들을 이제 그 저금통으로 만들어가지고 많이 팔려나갔죠. 당시에는 소비가 나쁜 것, 저축은 좋은 것이라고 이제 선악 보도를 굉장히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서요. 네. 중앙 언론을 보면은 뭐 교육자와 당국자 대담 이런 게 많이 나왔는데 이 대담을 보면은 지금 생각하면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나와서 이제 당국자하고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 고소득층 가정 아이들은 부모가 저축을 하지 않고 사교육비를 많이 지출하기 때문에 나라에 부담이 된다는 사실을 꼭 알아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뭐 용돈을 1급, 주급, 월급으로 나누어서 주는 방법을 또 학부모님들한테 교육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하, 용돈도 좀 나눠서 줘라. 저축하는 네. 방법, 아끼는 방법도 좀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네. 7010 쓰시는 분께서 70년대 학창 시절 그때 저축 네. 표어 짓기랑 포스터 대회도 있었다고. 아껴야 잘 산다 이런 거 쓰셨다고 하네요.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정옥님은 옛날 빨간 돼지 저금통에 저금하다가 70년대 국민학교 때는 동사무소 옆에 있던 새마을금고 가서 저축하던 그런 기억도 또 떠올려 주셨고요. 진짜 빨간 돼지 저금통 집집마다 하나씩 다 있었는데 말이죠, 그렇죠? 맞아요. 있으셨어요? 아, 당연히 있었죠, 그럼요. 그거 한 번씩 이제 배에 갈라서 그걸로 이제 뭔가를 살 때 참 뿌듯하고. 맞아요. 그래서 예, 이제 돼지 저금통은 배를 갈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플라스틱으로 된 거. 중간에 꺼낼 수 있는 저금통이 나왔을 때 그것도 참 많이 팔렸습니다. 맞습니다. 본래 뚜껑 열어서 네, 얼마씩 네. 빼서 쓰고 네. 그러다 또 걸리고. 그 예전에 응답하라 시리즈였을 거예요. 그 드라마 보면 드라마 네. 주인공 그 성동일 씨가 그런 대사를 한 게 되게 기억에 남습니다. 금리가 요즘 떨어져서 은행 이자가 15%밖에 안 나온다야. 이런 대사가 있었거든요. 이게 지금 생각해 보면 15%라는 이자는 거의 꿈의 숫자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당시에는 그것도 불만이었다는 거고. 맞아요. 근데 이제 사실 실질 금리를 생각하면 그 15%가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이제 이 15% 금리 얘기를 할 때 예금하고 적금 차이를 좀 알아야 되는데, 네. 그 예금은 미리 예치를 해놓는 거고 적금은 좀 이렇게 매달 이렇게 붙여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금 금리가 적금 금리보다 조금 낮게
낮게 생각이 돼도 사실 이렇게 하고 나면은 예금이 훨씬 더 금리가 높은, 그러니까 이자가 더 많이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막 시작됐던 1960년대에는 예금 금리는 한 연 15%에서 20% 정도 했고요. 정기적금은 한 연 25% 정도 했습니다. 1970년대 들어가면 여기서 5% 정도 더 붙고요. 이제 그 응답하라 1988에 나왔던 1980년대에는 10에서 15%, 이제 예금이 10에서 15% 정도 했고, 적금은 15에서 20% 정도 했었죠. 근데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 와. 네. 은행 이자 15%, 20% 주던 시절이면 저축만 해놔도 내 돈이 엄청 불었겠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은 이제 금리가 떨어져서 은행 이자가 15%밖에 안 나온다. 이 대사가 이제 굉장히 약간 와, 그렇죠. 이제 대가 불렀네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근데 사실은 티끌모아 퇴사는 그때도 좀 불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물가 상승률이 훨씬 높았기 때문인데 이제 그런 대사가 나온 건 너무 이제 고도 성장이라서 안 쓰는 게 손해인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 성장을 하면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따라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1980년 1월 당시 조선일보 기사를 보면요. 네. 이제 부총리가 나와서 물론 이제 오일 쇼크 때긴 했지만 물가 상승률을 27에서 28% 정도로 유지를 할 테니까 국민 여러분 안심하세요.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옵니다. 네. 지금 이제 물가 상승률 3% 이대로 막고 그쵸, 있고 2%대로 이제 거의 지금의 막아야 10배 수준이었던 하죠. 거네요, 당시에. 네, 그렇습니다. 우리도 지금도 이제 그 3.6% 정도 나오는데 그거를 좀 떼어서 세부적으로 보면은 식료품비나 아니면은 이제 의식주 관련된 게 훨씬 많이 올라 있어요. 한 5%대로 올랐는데 2023년에 이 당시에도 세부적으로 좀 보면은 그 한 27, 28%라고 하면 그거보다 의식주는 더 올라 있었고 1970년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한 15% 정도 했었는데 그 집값은 더 올랐어요. 우리가 이제 결국 돈을 모으는 거는 그렇죠. 우리는 결국 집을 사려고 모으는 거잖아요. 근데 서울 집값은 그거보다 훨씬 더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지금도 그때 당시 서민들이 요구하는 정도의 주거 환경은 돈을 모아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1970년대, 80년대 우리나라하고 2020년대 우리나라하고 비교하는 거는 결코 동등한 비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이제 적금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금리에 있어서도. 그렇죠. 다 모든 게 상대적인 거죠. 네. 예적금 금리 많이 준다고 해도 또 물가 상승률도 높고 또 그만큼 반대로 그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또 갚기도 쉽지 않았을 거고요. 맞아요. 근데 일단 일반 서민은 당시에는 대출 자체를 거의 받지 못해서 네, 대출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특혜였던 시절입니다. 뭐 저축한 돈도 안 주는데 대출을 내주겠어요. 네. 그래서 은행마다 대출 한두 개가 있고 일반 대출은 강력하게 좀 억제를 해서 유동성 팽창을 막는다는 정책 교시가 항상 나왔고요. 다만 이제 정책금융은 좀 제외가 돼가지고 네. 이 대출받을 권리를 가져다가 부정부패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수출 무역업체 이런 데는 대출이 굉장히 잘 나왔고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가 그나마 이제 그 중에서도 좀 나머지 대출을 받았는데 이분들은 고금리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죠. 그리고 또 우리는 주택담보대출 살면서 한 번은 받게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1980년대까지는 주택담보대출 이자도 굉장히 높았고요. 대출해주는 은행도 별로 없었고 돈을 모아서 집을 사느니 돈을 모아서 건축을 한다. 이런 기조가 좀 강했던 시절입니다. 옛날 동네에 남아있는 진짜 기와집은 아닌데 기와집인 단층집들 있잖아요. 네. 그런 거는 이제 붉은 벽돌 양옥집들은 그냥 집을 지으신 거죠. 돈을 모아서. 그 두 자릿수에 이르던 그 금리, 고금리 시절은 언제까지 이어졌을까요? 뭐 앞서 제가 말씀드린 이자율이 끝자리가 0이나 5로 딱 끊기잖아요. 네. 좀 이상하죠. 15%, 20%. 네네. 네. 이거 사실 시장 이자율이 아니라 국가의 정책 이자율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이제 정책 목표로 이 금리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면은 금융기관이나 다 여기 맞춰가지고 그냥 지정을 했던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1980년대 중반에서부터 금리 현실화를 하고 우리가 이제 시장 경제, 국가의 관측 금융이 아니라 시장 경제에 좀 맞춰가야겠다 이러면서 많이 낮아졌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익숙했던 팬데믹 이전까지 익숙했던 제로 금리라든지 저성장 뭐 이런 게 화두였던 시절이 또 글로벌 금융위기인 2008년 이후입니다. 사실 이제 그때만 해도 기준금리가 5%를 넘겼었어요. 네. 근데 우리 지금 올려가지고 이제 곡소리가 났던 기준금리가 3.5%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고금리였다가 저금리로 많이 이행을 해왔죠.
그렇죠. 그리고 또 그 금리 시절에 또 적응을 하고 나면 그 뒤로 조금 올려도 조금 내려도 또 삶에 또 큰 네. 변화가 나타나서 맞습니다. 적응하기도 또 쉽지가 않은 거고요. 그 지금은 청년 도약 계좌나 지금도 이제 정부가 주도하는 어떤 저축을 장려하는 그리고 또 네. 미래를 조금 더 열어주려는 그런 정책 상품들이 있잖아요. 과거에는 더 많았죠. 네네. 특히 이제 재형 저축이 굉장히 좀 유명했었는데 재산 형성 저축의 준말입니다. 네. 정말 돈 모으기 좋은 상품이었는데 1976년에 생겨가지고 95년에 사라졌어요. 2013년 하도 인기가 많았어가지고 2013년에 잠깐 부활을 했었는데 다시 사라졌습니다. 이게 내용을 살펴보면 월급여 25만 원 이하 근로자가 급여의 30%까지 납입을 할 수 있는데 이자가 20% 전후이고요. 비과세입니다. 근데 이제 이 20%의 이자를 정부 지원금으로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나오는 뭐 청년도약계좌, 무슨 이제 저축공제 뭐 이런 것들이 네. 다 이 재형 저축을 원본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응용을 하는 것들입니다. 이제 만기 때까지 해지가 안 되고 묶이고 또 이제 정부 지원금으로 이자가 준다 이런 것들이 비슷한데 사실 지금 나오는 것들은 비판의 목소리도 꽤 커요. 근데 살펴보면은 재형 저축이 더 좋아서 그랬던 것은 아니고 묶인다는 건 비슷합니다. 뭐 네. 저축도 묶이던 시절인데 재형 저축 안 묶이겠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구속되는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사고 방식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것도 시대가 변하면서 사람들의 생각도 변하게 된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 당시 시대상을 반영한 적금 상품들도 꽤 있었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래서 한 2000년대 바로 직전 1990년대까지만 해도 시대상 반영한 적금 굉장히 많았죠. 뭐 금강산 여행 적금도 있었었고요. 네. 금모으기 운동 연계 적금 이런 것도 있었고 또 2002년 한일 월드컵 굉장히 기대가 컸었잖아요. 네. 축구 월드컵 적금 이런 것도 있었죠. 월드컵 적금 네. 생각납니다. 금강산 여행 적금도 있었고. 네. 그 언제부터였을까요? 이런 저축 열기가 좀 많이 사그라들고 언제부턴가는 이제 재테크 붐으로 넘어갔잖아요. 네. 2000년대 초반에 금리가 이제 한 자릿수로 내려가면서 1980년대 후반에도 금리 15%밖에 안 돼. 물가 상승률에 비하면 얼마 안 돼. 이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금리가 한 자릿수로 내려가면 진짜 매력이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신용카드라는 새로운 대출 상품이 신용카드 이거 할부 신용대출이거든요. 신용카드라는 새로운 대출 상품이 등장을 하면서 우리 경제도 어쨌든 소비를 위주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이제 굉장히 소비 진작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저축의 열기가 굉장히 많이 사그라졌습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그때 IT 버블이 좀 일어나면서요. 사람들이 이거 저축보다는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버는 게 훨씬 더 빨리 많이 벌겠는데 이런 이제 인식이 생기면서 저축보다는 투자로 자금이 좀 이동을 했죠. 그러면서 재테크라는 단어가 등장을 했습니다. 신문 그 당시에 보면은 재테크라는 단어를 신조어로 되게 많이 다뤘어요. 또 라떼 경제사 들으시면서 추억에 빠지신 분들 굉장히 많으시네요. 0356님이 예전 습관이 지금도 있어서 돼지 저금통에 지금도 저금을 합니다. 보내주셨고요. 1694님은 59세인 저는 국민학교 시절에 10원, 20원씩 저금해서 졸업할 때 6만 원을 받아서 중학교 갈 때 전자시계 사주신 기억이 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이게 또 이제 라떼 경제사 시간의 매력입니다. 자, 금리 15%, 20% 시절로 다녀왔었습니다. 자, 어피티의 김정인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도 다녀옵니다. 정부가 제의를 요구한 이른바 쌍특검법 등 8개 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가운데 민주당은 여당이 문제 제기한 부분을 수정해 당장 오늘 내란혐의 특검법을 재발의하겠다고 했고 지난번보다 이탈표가 더 나온 국민의힘은 자체 수정안 발의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대한의사협회 제43대 회장으로 당선된 김태구 신임 회장이 증원된 인원이 입학하는 올해 의대 교육이 가능한지 정부가 계획을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정부는 조건을 내세우기보다는 하루속히 만나 허심탄회하게 대화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이 오늘 발행한 보고서에 따르면 50대 이상 중장년층에서 온라인을 중심으로 소비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50대 이상의 소비 금액과 건수는 지난 2019년과 비교해 모두 증가했고 특히 온라인 업종에서 소비 증가율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국이 현지 시각 8일부터 비자를 받지 않은 방문자에 대한 전자여행 허가제도 ETA를 한국을 포함한 40여 개 국가로 확대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ETA는 비자와는 별도로 입국 전 온라인 등록 등을 통해 받는 입국 허가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항상 이제 해가 넘어가면은 한 살 더 먹는구나. 나이만 더 먹네. 복잡 미묘한 감정 조금씩은 또 느끼신다고들 하죠. 근데 나이를 먹는다는 건 자연스러운 건데 왜 우리는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걸까요? 심리학 개론 시간에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실까요? 연세대 이헌주 연구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벌써 1월 9일입니다. 네. 다음 주면 벌써 1월 중순이라는 얘기 나오겠어요. 네. 시간이 엄청 빨라요. 그러니까 해가 넘어갈 때도 그렇고 뭐 참 한 살 한 살 나이만 먹고 네. 시간이 왜 이렇게 빠른 거야. 사람들이 또 불안해하잖아요. 네. 이거를 또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를 못하고요. 왜 그럴까요? 사실 지금 제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세요? 네. 교수님도? 이러다가 이제 좀 있으면 설 지나면 이제 2월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어떤 조급함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상담해 주러 나오셔가지고. 네. 아니 사실 우리가 시간을 잊고 살다가 네. 지금 이맘때가 가장 시간을 좀 많이 생각하는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시간은 단순히 나이가 많아서라기보다는 시간이 이만큼 지났는데 뭔가 내가 이루고자 했었던 목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들이 당면되면 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고요. 뭐 우리가 모래시계 같은 거 보면 모래가 자꾸 빠져나가면 뭔가 조급함 같은 게 들잖아요. 그러니까 나이를 먹으면서 내가 적절히 잘 하고 있는 것일까? 또 왜 기자님 우리 사회에는 네. 암묵적으로 사회적으로 부과되는 혹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어떤 이 나이 때는 이런 걸 좀 해야 돼 하는 압박감들이 있잖아요. 예. 뭐 예를 들자면 뭐 35살이 넘어간다 이러면 슬슬 내가 이제 결혼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한 45살이 넘어가면 누가 뭐 룰을 정해놓은 건 아닌데 이제는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뭔가 이런 생각들이 자꾸 들 때 어떤 면에서는 더 조급함 또 시간에 대한 회한 이런 것들이 짙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떤 그 사회적인 틀, 네. 사회가 마련해 놓은 그 틀에 또 거기서 자유로울 수도 어렵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또 하나가 이제 뭐 내가 하기로 했던 것들을 내가 또 잘 하고 있는가 어떤 방향에 대한 고민도 같이 네. 또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이 어떤 방향성에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 삶을 이렇게 정신을 살다 보면은 네. 뭔가 빨리는 갔는데 내가 적절히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가 목표했던 방향대로 내가 잘 가고 있는 게 맞나? 예를 들면 내가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이 일이 나한테 지금 맞는 건가? 학교를 다니면서도 내가 이 학교에 지금이라도 그만두고 뭐 다른 걸 해야 편입이든 내 재수든 해서 다른 거를 빨리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네. 방향에 대한 고민도 굉장히 많아지는 시기이기도 하죠. 방향도 그렇고 속도도 그렇고 네. 그런 게 또 한 번씩 이제 해가 넘어갈 때 한 네. 번씩 또 느끼게 되고 네. 또 그런 거 있습니다. 어떤 상징적인 숫자가 바뀔 때 앞자리 네. 네. 20대에서 30대로 바뀔 때 30에서 40대 바뀔 때 아니면은 50대여도 네. 50대 초반하고 후반으로 가는 어떤 꺾인다고 하는 나이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럴 때 특히들 좀 싱숭생숭하다 이렇게들 하시더라고요. 뭐 지금 똑같이 나이를 이렇게 드셨어도 예를 들어서 9수다, 뭐 29, 뭐 19, 뭐 39 이런 경우는 좀 다를 것 같아요 마음이. 또 앞자리가 바뀌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10대에서 20대로 간다라는 건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에서 성인으로 넘어간다 보통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니까 네. 그런 부분들도 좀 더 마음이 유독 더 싱숭생숭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20대에서 30대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그런 것 같은데 20대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꿈이 여전히 있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항상 믿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항상 청춘이다 네.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 30대는 청춘이긴 청춘인데 현실을 막 맞이해야 되는 시기 뭔가 나만 빼고 다른 사람은 취업도 한 것 같고 뭐 슬슬 결혼도 한다는 얘기가 들려오기도 하고 자리도 잡는 것 같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더 그런 마음이 좀 들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실제로 제가 상담에서 만나보면 내가 자리를 못 잡을 것 같을 때
30대가 탁 넘어가는 순간이 시작되면은 굉장히 마음이 좀 이렇게 뒤죽박죽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50대 초반에서 중반 같은 경우에도 특히 갱년기 같은 것들이 네. 이제 막 진행되고 있을 때잖아요. 이때가 활발하게. 그리고 또 이때가 보통 여러 직급에서 여러 역할들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직급이 확 꺾이는 시기가 요때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회적으로도. 네. 그리고 건강도 예전 같지 않다 이런 느낌이 자꾸 드니까 어떤 면에서는 신체적인 변화와 함께 심리적인 변화도 같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회적인 변화, 신체적인 변화, 내 주변 환경 다 같이 변하면서 네. 마음이 뭐 흔들리지 않으면 그게 더 이상한 걸 수도 있겠어요. 네. 20대도 마찬가지고 50대도 마찬가지고. 네. 5622님이 제가 지금 그래요. 네. 우울하고 마음이 급하고 조급하면 말할 수 없고 나이가 들수록 더한 것 같아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네. 특히 고령층에서 서글픔을 더 많이 느끼는 나이대가 또 있다고요. 네, 사실 그 60세라는 게 참 상징적인 것 같은데 네. 요즘 60세가 굉장히 젊잖아요. 그렇죠. 요즘에는. 사실 탐 크루즈가 62세입니다. 탐 크루즈 형님이요. 네, 네. 그러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게 나는 굉장히 젊은 것 같은데 중년 정도도 아직 뭐 청년인 것 같기도 한데 벌써 그렇죠. 환갑이 넘었다. 네, 한갑이 넘은 시기요. 환갑 넘어서 막 비행기에 매달리고 오토바이 타고 뛰어내리고. 네. 네. 그 정도. 거기다가 이제 막 은퇴가 겹치고 자녀랑 막 분가한다고 그러고 여러 가지의 상실이 겹쳐지는 시기이기도 하죠. 또 하나의 상징적인 나이가 80세인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어떤 여러 연구에 따르자면요. 노화 시기가 크게 3가지 포인트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사람이 확 늙는 시기 있잖아요. 네. 그때가 첫 번째 시기가 34살, 두 번째 시기가 60세, 세 번째가 78세.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노화가 이렇게 서서히 진행되다가 확 노화가 이렇게 드는 어떤 시기들. 그때가 어쩌면 60세하고 요 70세에서 80세로 넘어가는 요 간격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또 그렇게 또 느껴지기도 할 테고요. 그렇죠. 네. 그냥 바빠가지고 매일매일 막 바쁘게 출근하고 이럴 땐 몰랐다가 네.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거울을 딱 쳐다봤는데 내가 주름이 이렇게 많았었나 그렇죠. 느끼게 되고. 네. 근데 그건 또 34세에 느낄 수도 있고 네. 60세, 78세에 느낄 수도 있는 거고요. 네. 누군가에게 또 어떻게 다가오느냐에 따라서 또 느낌이 다를 수도 있겠고요. 네. 아니 그러면 이런 쓸쓸한 마음 네. 혹은 씁쓸한 마음을 네. 어떻게 달래면 좋을까요? 사실 가장 이제 외롭고 뭔가 내가 다른 사람부터 연결이 끊긴 것 같을 때는 네.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특히 가족. 그 중에서도 빈번하게 연락을 하고 있지 않은 가족. 그런 가족분들과 전화 한 통 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입구인 것 같아요. 오, 전화 한 통으로요? 예를 들자면 예. 많은 아버지들이 네. 자식들에게 전화를 하면 보통 엄마한테는 전화를 해도 네네. 자신한테는 전화를 보통 안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아, 아버지들이 그러니까 자신도 자녀한테 별로 전화를 안 하고 자녀들도 뭐 생일이라든지 뭐 특별한 그죠, 설날이 필요할 아니면 때만. 네 그럴 때 아니면 전화 잘 안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보통 이제 아들과 아버지의 전화 통화는 30초 넘기가 참 힘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적이 생기는. 그렇죠. 엄마 거기 있어요. 항상 이렇게 얘기가 되는. 그래서 조금 빈번하게 연락을 하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그 가족에게 내가 연락을 해보는 어떤 연습 그런 부분이 내 마음의 쓸쓸함도 좀 줄어들게 하고 그 전화를 받는 사람에게서도 가장 소중한 사람의 전화거든요. 그 마음을 조금 많이 완화할 수 있는 기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작게라도 연결을 해보라라는 거네요. 네, 사실 단절이 있을 때는 연결하는 만큼 그 고립감과 외로움이 줄어든다라는 그 인식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작은 전화 한 통, 짧은 전화 한 통도 네. 좋은 방법이고 네, 만남은 어떻습니까? 어떤 커뮤니티에 이제 함께 한다라든지 네, 보통 자신과 비슷한 나이대 어떤 동호회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네. 이런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뭐 송년회, 신년회 나가는 것도 좋고요. 네. 그것보다 더 좋은 거는 네. 일정하게 계속 만나는 모임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꾸준한 모임. 네, 예를 들자면 배드민턴 동호회, 뭐 종교 공동체에서의 모임, 뭐 내가 좋아하는 어떤 커뮤니티의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활동을 하는 좋아하는 사람들과의 만남이 빈번해지고 일관적으로 이어질수록 어떤 면에서는 고립감도 많이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모임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더욱이 네, 나랑 같이 이제 늙어가는 사람들 함께 하면서 유대감도 같이 쌓게 되고요. 그렇죠. 좋네요. 또 반대로 어떤 분들은 아우 나는 시간을 되돌린다고 해도 젊은 시절로 돌아가고 싶진 않아. 네. 지금이 좋아.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어르신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어떤 차이일까요? 아니 기자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네. 저도 약간 그래요.
저도 젊을 때로 막 돌아가고 싶지 않은데 예. 특히 저는 군대로 다시 가고 싶지 않아가지고. 그거는 좀 다른 얘기죠. 네, 저도 젊을 때로 별로 안 돌아가고 싶을 때가 있는데 사실 젊을 때 고생을 진짜 많이 하신 분들은 그런 얘기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예, 맞아요. 근데 이제 반대급부로 더 본다면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배우는 사람, 네. 이 배우는 사람은 성장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한 박사 선생님도 굉장히 지금도 열심히 배우고 계십니다. 네. 현재 성장한다라는 거는 현재에서의 만족감이 있다라는 거고 현재의 만족감이 있기 때문에 굳이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많이 들지 않는 거죠. 그리고 삶의 균형이 잘 잡혀 있는 분들, 자신의 취미가 굉장히 확실히 있는 분들, 또 배우자의 관계가 돈독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어떤 면에서는 현재를 좀 만끽하는 사람들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서로가 연결이 되도록 그리고 네. 끊임없이 배움을 이어나가는 것. 네. 그게 한 살 한 살 나이 먹는 것 자체를 또 거부하지 않게끔. 네. 그렇죠. 자연스러운 상황으로요. 이현주 연구교수 오늘도 많이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요. 돈줄 상담소 김경필 머니 트레이너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재미난 사연이 기다리고 있고요. 잠시 뉴스 들으시고 10시 5분에 금방 이어가겠습니다.